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400년) 전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아주 세련된 청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형 동검 이야기인데요. 이 세형 동검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 제작 틀, 그러니까 거푸집이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국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하이테크의 집약체라고 불렸던 세형 동검 거푸집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살펴보고요.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푸집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 거푸집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뭐 쇳물을 부어서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틀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납석이라든가 사암이라든가는 좀 약간 무른 돌인데 거기다 이렇게 틀을 새겨 가지고 합친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서 완성하는 그런 또 틀입니다. 아, 그러니까 반쪽으로 그렇습니다. 반반씩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합쳐서. 맞추면 네. 맞추고 난 다음에 거기다 그 쇳물을 구멍으로 이제 부으면은 쇳물을 부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딱 네. 떼면은 그 모양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세형동검이 이렇게 유행했다면 예. 거푸집도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동기를 대량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쓸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막 깨지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푸집을 뭐 남겨둘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하이테크인 세형동 거푸집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뭐가 부작용이 있냐면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원시적인 석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중국에 침략을 해서 기원전 3, 4세기 정도에서 네. 그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대에 이렇게 밀물듯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열심히 구석기 시대 조작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청동기 시대 없었다고 주장했던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원시적인 한반도에는 원시적인 석기 시대하고 금석기가 같이 쓰였다. 아.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금석 병용기 이런 시대로 이제 그런 용어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반도는 문화가 뒤처진 곳이었어. 이걸 애써 강조하려고 이런 식의 주장을 다른 하는 나라의 거 침략을 아니에요. 받을 수밖에 없었어. 중국의 네. 침략 때문에 너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논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도 뭐 이런 청동기 제작을 했다라는 물증을 사실 찾기가 어려워 갖고 애를 먹었는데요. 아. 근데 이제 1960년대 초에 그 국립박물관에,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인데 네네. 한 골동품위상이 찾아와 가지고 유물 세트를 내놓으면서 이제 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것이 청동 거푸집이었어요. 근데 이 골동품상이 내놓은 거푸집 세트가 8종이었고 모두 14점이었는데 이 14점의 거푸집으로 만들 수 있는 8종이고 그것이 세형동검하고 꺽창하고 창하고 낚싯바늘하고 침하고 소형도끼 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8점, 그다음에 24점의 청동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푸집을 덜렁 들고 와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없었다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속이 그러게 타들어갔는데. 말이죠. 예. 하여튼 박물관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분했죠. 왜냐하면 이거면은 웬만한 청동기를 다 만들 수 있다. 뭐 네. 꺽창도 그렇고 동검도 그렇고 낚싯바늘까지 만들 뭐 그런 거푸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예. 흥분했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태행성, 종속성을 강변한 어떻게 보면 일본 학계 주장을 대응할 논리가 좀 부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종 24점이나 되는 청동 제품을 제작했다 하는 그런 물증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당시에 박물관에서 이 거푸집을 사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샀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그게 기가 막힌데요. 네. 유물 구입비가 없다라는 어이없는 이유였는데 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돌로 만든 거푸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것이 금관이라든가 예. 무슨 뭐 고래청자라든가 뭐 이런 거였다면 좀 번쩍거리잖아요.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가격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게 돌로 만든 거푸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몇몇 박물관 관계자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또 유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이 거푸집 세트가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설립자인 김양선 박사의 이제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해외로 안 나간 게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갖고 온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말이죠. 큰일 날 뻔했는데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로 갔으면 사실 그렇죠. 완전 다시 증거가 찾아오기 쉽지 없어지는 않을 거죠. 텐데. 근데 사실 이 유물 세트에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정확한 출토 지점을 몰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생명력을 얻기가 힘들고 네. 여기서 맨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토지를 모르는 유물의 가치는 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조건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왔는지 혹은 집터에서 나왔는지 뭐 어떤 유물과 함께 출토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유물의 맥락을 알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유물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모르는 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소장제인 김양선 박사 역시도 그 유물 세트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는데 실패했어요. 다만 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서 출토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푸집 세트는 영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라는 뜻으로 전 영암 출토 청동 거푸집이라는 그 명칭을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986년에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출토지도 모르는데 예. 국보로 지정될 정도면 뭐 가치가 엄청나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에 국내 주조 기술로 해서 청동 제품을 대량 제작한 어떻게 보면 정황 증거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출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라는 그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출토지가 분명한 거푸집이 나온 거죠. 아 그럼 발굴을 하다가 거푸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전이면은 2003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발견도 사실은 극적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1년 전 2002년 5월에 그 호남문화재연구원이라 해서 발굴 기관인데 예. 거기서 그 도로 건설 예정지로 낙점되었던 전북 완주의 이서면 방귤이라는 갈동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를 지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지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지표면 위에 뭐가 유물 같은 것이 좀 보이나라는 것을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지표상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지표상에는 아무런 고고학적인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파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적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공사를 강행해도 무방한 거죠. 예. 그러나 당시에 그 책임조사원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책임조사원이 한수영이라는 그런 분인데 예. 이분이 뭔가 좀 찜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대가 뭔가 해발이 한 30m 정도 되고 하는데 야트막한 구릉이 쭉 이어져서 저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야트막한 구르게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만경강도 보이고 서해로 확 트인 그런 굉장히 비옥한 충족대지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입지인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징후가 안 보인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책임연구원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건데 예. 이게 혹시 모르니까 예. 정식 발굴.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지표 조사를 해갖고 여기가 좀 뭐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 거기서 발굴하게 되는데 예. 그냥 지나가도 모를 그럴 지역을 예. 정식 발굴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적인 감각이죠. 그것이 대박 발굴로 이끌 줄이야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 발굴이 2003년에 8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20년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갈동에 무덤이 있었는데 운무덤을 이제 팠는데 거기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영동검 거푸집이 한 쌍에 노출된 겁니다. 보면 굉장히 극적이에요. 한 점은 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예. 다른 한 점은 옆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 사진이 무덤 있는데 안에서요?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출토지가 분명한 청동 거푸집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토지 불명이었던 전 영암 출토 거푸집도 이제 사실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 청동기 제작의 증거가 나온 것도 모자라서 한반도에서만 유행한 청동 동검의 거푸집이 그 현장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출토지이 바로 이것 완주 갈동이라고 인증한 그런 세영동검 거푸집이 출토가 된 거죠. 세용동검이라는 게 중간에 약간 잘록한 느낌만 맞습니다. 그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비파형 동검은 지금의 요하 그러니까 랴오허 인근에서 주로 출토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령식 동검이니 랴오허식 동검이니 하는데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도 관련이 깊어서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폭이 좀 비파처럼 그런 악기처럼 좀 넓어서 붙은 예. 이름인데요. 예. 그런데 이 기원전 3에서 4세기에 이런 비파형 동검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는 독창적으로 해석한 세형 동검이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몸체의 폭이 넓어서 약간 의뢰용, 그러니까 실제로 쓰인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이 세형 동검은 가늘고 날카로워서 되게 그 실용성을 강조한 단검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제례 때 뭐 이러면은 제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위험을 그렇죠. 자랑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동검을 사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비파형 동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근데 세형 동검은 실제로 그 검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나온 거푸집을 봐도 그 한 쌍이었거든요.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그 검 모양을 반쪽씩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합한 다음에 그 사이 구멍으로 쇳물을 부어서 동구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출토된 걸 보니까 이게 그 짝이다. 오른 짝이다를 맞추기 위해서 새겼어요. 짧은 선을 새겨가지고 딱 맞으면 그 선이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그런 거였고 이 거푸집을 보면 안쪽 부분이 굉장히 검게 그을린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 번 쇳물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전에 사용했던 그런 거푸집을 무덤 안에, 그러니까 생전에 사용했다라는 건 무덤 주인공이 뭐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계속 뭐 이런 검을 만들었던 예.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죠. 예. 뭐 아니면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거푸집을 무덤 안에 넣어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형동검 거푸집 출토된 걸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 세형동검 이렇게 딱 맞춰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대편 이 바깥쪽에 보면은 한쪽 면에 보면은 청동 꺽창이라 그래가지고 기역자 형태로 나무에 끼어서 마레탄 적병을 낚아채는 그런 그 이 무기가 있어요. 예. 그 한쪽들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원래는 청동 꺽창의 합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춘 트들로 제작하고 사용됐다가 한쪽이 파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완전한 한쪽을 세형동검 거푸집으로 재활용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갈동에서 출토된 거푸집은 엄밀히 말해 보면 세형동검 한쪽 한 쌍하고 예. 그다음에 청동 꺽창 0.5쌍 반쪽 이것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청동 꼭창은 혹시 거푸집은 안 나왔어요? 그 청동 거푸집 반대편에 하나가 예, 나왔는데 예. 하나 그 더 반쪽이 있어야 하나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반쪽이 뭐 완전히 깨져서 버렸거나 혹은 지금도 어디 갈동 유적이 어디엔가 아마 남아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게 아닌가. 그거까지 찾으면 되게 완벽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렇게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사진이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재활용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꼭창이라는 게 약간 나처럼 생긴 건가요? 뭐 이렇게 좀 기역자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그렇죠. 말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뭐 베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꼭창이 있는데 반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머지 반쪽으로 꼭창이라 세형동검을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거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걸면은 예. 기역자 형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뭐 낚아챘다라고. 그걸 한 반쪽만 재활용한 것이다. 예, 그렇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거푸집이 출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뭐 국보가 나온 자리잖아요. 유명한 자리니까. 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는데 그럼 변경한 노선에서도 뭔가 문화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발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표 조사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도 또 획기적인 유물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자리죠. 그냥 좀 옮겨서 난 건데. 그 도로 만드는 회사는 정말 엄청 힘들었겠는데. 도로공사 이런 고운무늬 거울, 그 정문경이라고 하는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게 2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세형동검 한 자루가 실제로 이제 현물이 거기 또 나왔어요. 거푸집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검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뭐 대박. 지금 아까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진짜 대박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럼 거푸집이 지금 2003년도에 발굴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바로 옆에서 나온 거고 그 예. 거푸집 바로 옆에 이제 그 노선을 변경하니까 변경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고운무늬 거울하고 세형동검 한 자료가 출토가 됐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운무늬 거울 2점이 나왔다 그러는데 네. 굉장히 중소형 정도에 속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완성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양이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청동 거울이 있어요. 국보경이라고 하는 게 숭실대 박물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국보경인데 그 국보공에 버금갈 정도로 이 정밀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갈동에서 출토된 2점의 그런 그 고운무늬 거울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럼 그거는 혹시 국보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보물인가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온 것이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 청동 동검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이 청동 동검은 그 2003년에 나왔던 거푸집에서 찍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동검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태나 양식으로 봐서 같은 장인 집단이 만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갈동에서 발굴된 그런 거푸집 세트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청동 뜨걱창하고 그다음에 세영동검 그 거푸집하고 재활용했다고 하는 나중에 그거. 이제 2007년에 발굴했던 고운무늬 거울 2점 이것은 보물로 나중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막 청동기 시대 유물이 막 나오고 청동기 시대가 한반도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다 뒤집는 이런 정도 유물 나온다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나 전부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다 유물 발굴하러 그 당시에 저도 갔었어요. 저도 가서 가셨어요? 20년 딱 됐는데 그 되게 그 인상 깊게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놀랐는데 이 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이렇게 2건이나 이렇게 보물로 지정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이 고고학 발굴도 사실은 유행을 좀 탑니다. 보면 뭐 청동기 유물이 나오면 또 그 시대는 또 바로 또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유행을 좀 트렌드를 타는데요. 2000년대 초에 또 이 갈동 쪽에 거푸집에 나왔던 갈동 쪽에 보면 전주 혁신도시 예정부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발굴 조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 갈동 유적과 비슷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유구와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원장동이라는 곳에서는 또 세영동검이나 막 나오고 고운무늬 거울이 막 나오고 그래서 각종 청동 제품이 출토가 되고 완주 신풍이라는 곳에서 또 81기의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무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또 고운무늬 거울이 10점이나 또 확인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고운무늬 거울이. 그런 그 이 청동 제품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갈동 그 인근 지역에서 무려 200기가 넘는 초기 철기 시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무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동 제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그 2000년대 초에 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디를 파서 유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심하면서 발굴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원전 2세기 유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전북 지역이잖아요. 전북 완주, 전주 이런 데가 전북 지역인데 중국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원전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인데 이때가 중국으로 봐갖고는 대격변기였다는 거죠. 기원전 3세기 무렵이면 왜냐하면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 기원전 210년인데 그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딱 4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는 그런 초안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격변기였죠. 그래서 그 무렵에 수많은 난민이 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막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한반도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 갈동 인근 지역에서는 이 완주에서 상림리라는 곳인데 1975년에 이상한 중국풍의 청동검이 26점이나 이렇게 더미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75년도에. 근데 이것이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국 산둥성에서 세력을 떨쳤던 전국시대 제나라풍의 청동검 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왜 여기 중국풍의 그 중국검이 이렇게 나왔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거구나. 제나라와 진나라가 잇따라 멸망하면서 제나라 유민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자기들의 고향인 그런 제나라 산동성 풍의 청동검을 만들어서 묻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해안 지역은 중국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세기에 그 갑자기 쏟아지는 초기 철기 시대 유적 그러니까 갈동에서 나온 세영동검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또 고조선 준왕의 망명과 또 결부를 시키는 연구도
많습니다. 고조선이면은 북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준왕이 망명을 해가지고 전북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고조선이 굉장히 강성했는데 예.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그 시점에도 고조선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뒤에 고조선이 복속은 했지만 진시황을 아련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서슬퍼런 그런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진시황을 직접 찾아가 갖고 아련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고조선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망명을 합니까? 이게 진나라가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연나라 출신인 중국인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예. 위만이 고조선의 망명 의사를 타진하게 되죠. 이것이 화근이 되는데 고조선의 준왕은 제가 고조선은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겠다라는 위만의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중책을 맡겨요. 그런데 네. 이 위만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배신을 때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준왕이 결국 망명길에 오르는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기원전 194년 무렵에 고조선의 준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바다를 통해서 마한 땅, 한 땅으로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아까 그 유물하고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을 보면 뭐 군산에 원나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준왕의 첫 상륙지다 이런 설화가 있고 거기 공주산이 있는데 그거는 망명한 준왕의 공주가 머물렀던 곳이다 그래서 공주산. 그리고 공주산의 건넌 마을을 보면 임금이 온 곳이라 그래서 어례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후한서의 동의전 마한제를 보면 고조선 준왕 이후에 그 후손이 끊겨져서 지금은 마한 사람이 자립해서 왕이 됐다. 고조선 준왕의 후손이 끊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 이상하게 하여튼 갈동 쪽 보면 기원전 1세기 이후에 문화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후사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또 나옵니다. 와, 2200년 전 기록과 역사를 이렇게 지금 다시 복원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발굴 20주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20년 전에 가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다시 가봤는데 이게 가기 전에는 기대가 컸는데 딱 가보니까 아무런 그 현장을 찾지 못하고 막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적 자체가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덜렁 그냥 팻말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매다가 예. 겨우 그 팻말을 보고 찾았거든요. 완전히 현장을 방치해놨더라고요. 아니 왜 방치합니까? 거기서 국보 보물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발굴이 올해로 꼭 20주년이 됐는데 그 흔한 그 학술대회도 열리지가 않고 애써 현지 보존한 유적 현장을 그 지경으로 남겨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현장을 보존했나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들고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하고 그 제대로 된 학술대회라도 20년을 맞았으니까 열 것을 좀 촉구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톰 후퍼 감독의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설 레 미제라블은 압도적 분량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보자면 2,500쪽이 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소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문이나 연설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1권 1부를 펼치면 미리엘 주교가 등장해 당시 프랑스 사회, 수도원의 형편 등 100쪽이나 넘게 설명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이 장발장으로 축약된 부분만 알고 전체 이야기는 모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을 통해 전반적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접한 관객분들이 많았던 거죠. 대사는 전혀 없거나 최소화하고 노래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송스루 뮤지컬 방식으로 제작된 레미제라블은 각각의 인물들이 고통스러운 심경과 갈등을 노래로 직접 전달합니다. 무대 위의 뮤지컬이 호소력 넘치는 목소리로 감정을 끌어올렸다면 영화는 클로즈업으로 눈빛과 눈물, 표정까지 섬세히 전달해 1820년 무렵 프랑스의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빠르게 데려다줍니다. 비참한 삶이 어떤 것이며 빅토르 이고가 이 비참한 삶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인지가 머리보다 가슴에 먼저 와 닿는 거죠. 굶주림에 죽어가는 누이와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쳤던 장발장. 5년형을 받았지만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결국 19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장발장의 삶에 인간답게 제대로 살 자유